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고요. 2023년 4회 첫 번째 과목입니다. 우리 이제 과목별로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강의를 과목별로 쭉 할 겁니다. 1과목 다 끝나고 그렇게 진행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3개에서 5개 정도만 과목별로 보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 주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자, 위지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위지윅은 아주 옛날에 우리가 윈도우즈 95? 윈도우즈 3.1 나올 때 한참 이야기가 있던 아이예요. 자, 완유C, 완유겟이에요. 이것에 대한 약자입니다. 완유씨, 네가 보고 있는 대로 너는 얻을 거야 라는 의미죠. 그래서 화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작업하면 화면 그대로 너는 종이로 출력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한글 워드 프로세스, MS 워드 등에서 화면에서 우리가 문서 작성하면은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종이로 출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다. 자, 옳은 것은 그랬어요. 출판물의 입력과 편집, 인쇄 등의 전 과정을 컴퓨터화한 전자편집 인쇄 시스템이다 그랬는데 이런 출판에 관련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 테이블 프린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가 문서를 작성해서 출력할 수 있다. 요즘엔 당연한 내용인데 예전에는 좀 의미 있는 그런 용어였죠. 디지타이즈된 사진을 자유제재로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디지타이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디지타이저로 작성한 그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뭐 편집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건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전문 지식 없는 사람도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환경이다 그랬는데 개발된 환경 이것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사용자가 화면으로 보는 모습 그대로 인쇄되어 나오는 환경을 뭐라고 한다? 위지윅이라고 한다. 그래서 완유C is 완유겟 너는 보는 대로 얻게 될 거야. 자, 2번입니다. 팩시밀리의 기능 설명 중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우선 자동 수신이라고 하는 거는 송신 측에서 우리가 문서를 보내게 되면 수신 측에서는 전화선을 통해서 신호를 받고 그 녀석이 띠띠디디 팩시밀리가 반응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싱크가 딱 맞고 치치 하다가 데이터를 쭉 보내면서 우리가 수신해서 받게 됩니다. 즉 팩시밀리는 자동으로 수신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수동으로 수신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바로 자동 수신 기능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부분 전송은 원고의 밑부분을 스킵해서 보내는 경우 그랬는데 부분 전송은요. 이게 원고의 밑부분은 팩시밀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A4 용지 하나 이런 게 있으면 용지가 있으면 일부분을 뽑아서 낼 수는 없어요. 얘는 전송 단위가 장당 단위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 전송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내가 10장을 전송한다면 얘를 맨 처음에 팩시밀리가 읽어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두 번째 페이지를 빼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스킵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부분 전송이지 A4 용지 내에서 일부분을 뺄 수 있는 기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예요. 자동 송신은 수신 측의 원격 조정으로 송신시키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내가 만약에 팩시밀리 집에 있는 팩시밀리에다 A4 용지를 올려놓고요. 원격지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기능은 거의 없긴 하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동 절단은 예전에는 이 팩시밀리가 롤지가 있었어요. 이게 가멸지라고 그래가지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 있는 거. 그러면은 수신이 다 되면 찍 하고 자동으로 칼로 잘라냅니다. 이게 바로 자동 절단 기능이에요. 시험 문제 출제 안 되니까 이런 1번, 2번에 대한 문제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문제답 정도만 보시면 돼요. 또 출제됐어요. 광 케이블을 특정 지점까지만 연결하고 구내에는 UTP 또는 동축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과 달리 아파트 각 동의 지하에 보면 이런 네트워크 단말기가 있어요. 보통 얘네를 L4 스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까지 광 케이블이 오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 댁내까지는 UTP 케이블, 랜 케이블로 연결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라 광 케이블로 아예 구내까지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죠. 이게 뭐였어요? 파이버, 광 케이블을 to the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광 케이블을 너네 집까지 연결해 줄게.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됐죠. 나머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이러한 단자가 집 안까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멸 기록 방식 모사 전송기로 그랬는데 이 가멸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팩시밀리예요. 팩시밀리 요즘에 많이 안 씁니다. 그죠?
요즘엔 EDI를 쓰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자료를 주고받지 굳이 종이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팩스로 보지 않죠. 또 팩스로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관공서에서는 꼭 팩스로 이 원본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송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때나 쓰지. 그래서 동사무소 가면 팩시밀리 있죠.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가멸 기록 방식 팩시밀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 가멸 기록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레이저나 잉크젯으로 쓰죠. 가멸 기록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롤지가 있어요. 돌돌돌 말린 여러분들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종이가 말려 있고요. 얘는 가멸 방식이라 거기다 열을 가해서 글씨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 요즘에는 여러분들 어떤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종이 이렇게 영수증 주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일반 용지에다 주지만 예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 5년 전만 해도 이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은 얘가 새까매져요. 뭐야, 얘도 가멸 기록 방식이거든. 얘도 롤지를 쓰거든. 안에 우리 신용카드 단말기에 어떻게 돼요? 롤지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게 종이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뚜껑 딱 열어가지고 롤지 넣잖아요. 그게 바로 가멸 방식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환경 문제가 있대요. 납이 들어있거든. 여기에 가멸 기록 방식에 표면에 얇게 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금속이라 문제가 된 소지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그냥 일반적인 뭐 레이저 프린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카드 영수증 식당에서 먹고 내일 회사에다 내려고 그랬는데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 체온 있죠. 체온 때문에 얘가 새까매지는 경우가 있어. 글씨가 안 보여. 팩시밀리도 똑같거든요. 이거 이렇게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보관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한 달 넘으면은 거의 다 지워진다고 보면 돼. 햇빛 받아도 지워지고요. 손에 묻어도 지워지고요. 얘가 이렇게 쓸려도 비벼져도 지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 만약에 보존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무조건 복사해서 접수해 줘야 돼요. 왜? 내용이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원 사무관리 규칙에 시행 내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음 중 입력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력장치 뭐가 있어요? 키보드, 마우스. 또 뭐 있어요? 디지타이저. 이런 것들이 있죠. 스캐너도 입력장치죠. 디지타이저. 플로터는 출력장치예요. 커다란 프린터. 라이트 펜. 라이트 펜이라고 하는 건 디지타이저 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 해요? 플로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는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또는 아니면은 광고물 같은 거 인쇄하는 가게들이 저 주변에 많아서 이렇게 가게 안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플로터가 여러 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중 안소프에 의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우선 안소프라고 하는 학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정의를 해줬는데 뭐 문제를 보시면 얘는 사실 답이 나오긴 합니다. 자, 의사결정이에요. 기업에서. 경쟁적 의사결정? 의사결정 누가 해요? 대표 혼자 하는데 왜 경쟁적으로 해? 뭐 부사장하고 같이 경쟁해요? 아니면 과장하고 경쟁해요? 아니잖아. 얘가 답이에요. 자, 전략적으로 의사결정해야 되고요. 관리적 관점에서 봐야 되겠고요. 업무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줘야 돼요. 안소프는요, 어떤 기준, 이러한 전략적이거나 관리적이거나 업무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분류를 이야기를 했어요. 안소프는 거시적이라고 하는 건 멀리 보는 걸 의미해요. 미시적은 가까이 들여다보는 걸 의미하죠. 거시적 차원에서 전략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되셨죠? 자, 이번엔 또 페이올 형님이 나왔어요.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페이올 형님은. 페이올 형님의 관리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사무 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회사에서 있는 관리는 뭐가 있을까? 회계 또는 기술, 재무, 예산 다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페이올 형님에서는요, 여기에서 예산은 빠지게 됩니다. 되셨죠? 관리 기능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행위, 상업적 행위, 재무적 행위, 안전, 회계, 관리, 계획화, 조직화, 지휘, 조정화, 통제화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 회계, 기술, 재무는 있지만 예산 활동은 여기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문제와 답이 항상 동일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얘를 뭐 다른 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페이올의 관리 기능이 아닌 것은 예산 활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아시드 또 출제됐네요. 이제 막 보이죠? 뭐라 그랬어요? 어토미시티 원자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ATM기에서 카드기 꽂고 돈이 나오는 때까지 걸리는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어토미시티라고 한다. 컨시스턴시는 내가 돈을 찾았으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과 통장에 있는 돈은 항상 일치해야 돼요. 사용하기 전이라면.
그지? 내가 통장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ATM기에서 100만 원을 찾았어. 그럼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겠죠? 통장에는 얼마가 있어야 돼? 0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솔레이션, 고립성이에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찾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통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고립성이에요. 됐죠? 보통 우리가 통장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죠, 가족끼리. 이런 경우에 만약에 뭐 카드가 가족 카드 이용을 해가지고 내 통장에서 동시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나도 100만 원 찾고 저희 딸도 100만 원 찾으면 안 되겠죠. 제가 다 찾은 다음에 먼저 접근한 사람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솔레이션 고립성이에요. 딕셔너리는 아니죠. 자, D는 뭐예요? 듀얼리빌리티. 즉 내가 돈을 찾았으면 그 금액은 항상 0이어야 돼. 계속. 내일이 돼도 모레가 돼도 내가 그 통장에 별도의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기 전까지는 항상 그 값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저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지? 통장에 0원 있는데 갑자기 누가 한 100억 정도 넣어줬으면 좋겠죠, 그죠? 자, 다음 중 D램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D램과 우리 S램 두 가지 있었는데 D램은 뭐 한다 그랬어요? 얘는 재충전한다 그랬죠. 그리고 구조가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소용량 메모리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 S램입니다. 리플래시 펄스가 필요하다. 재충전 필요하죠? 전력 소모가 적고요. 주로 주격 장치에 쓰여요. 소용량 메모리에 사용되는 것은 SRAM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거 구분하는 문제 비슷한 문제 나왔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D램 같은 경우 요즘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면 적어도 8기가 정도 장착이 돼 있어요. 이런 CPU의 캐시 메모리, 즉 우리가 SRAM이라고 하는 캐시 메모리는 어느 정도 달려있냐면 2MB 정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벌써 몇 배야? 4000배 차이 나는 겁니다. 용량 크기 차이가. 그러니까 얘가 소용량이 많겠죠. 자,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정의되며 기능적인 측면에서 데이터에 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정의되는 것. 우리 이거 메타데이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문제네. 그죠?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정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파일을 하나 등록 정보를 한번 해볼게요. 속성 이렇게 눌러보고요. 이렇게 제가 가져와 보면 이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크기는 어디에 있는지, 할당 크기나 만든 날짜, 수정 날짜 이런 파일에 대한 정보들도 우리가 이거는 파일 디스크립션이라 해서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메타데이터가 돼요. 원래 있는 이 파일에 뭐야? 부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 맞습니까?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고요.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뭐라고 한다? 메타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데이터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거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사전은 같은 말이다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요거 같다는 것도 하나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예요. 한글 또는 MS 워드 이런 거죠. 여기서 매크로예요. 자, 매크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작업을 반복되는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을 자동화한다거나 이럴 때 쓰는 게 매크로거든요. 매크로는 카세트 테이프에 반복되는 작업을 기록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쓰고 싶을 때 딱 재생 눌러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됐죠?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반복적인 작업을 순서대로 기억시켜 놓고 필요할 때 실행시키는 기능을 매크로라고 그래요. 가장 정확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뭐 게임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매크로 돌리죠. 사냥하는 거 힘드니까 매크로 프로그램 돌립니다. 매크로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 두었거나 정의된 매크로를 다시 편집할 수도 있어요. 되셨죠? 엑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어요. MS 워드도 마찬가지. 동일한 도형이나 문단 형식, 서식 등의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동일한 작업을 반복 수행할 때. 매크로는 키보드 입력만 기억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매크로는요. 내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들을 기록시킬 수 있어요. 대신에 위에 있는 리본 메뉴 클릭하는 전환하는 것만 기록이 안 된다. 다음 중 전자문서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전자문서 교환은 Electric Data Interchange죠. 표준에 대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그 카드 결제 정보는 해당하는 카드 회사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돼요. 무슨 방식을 쓰느냐? 바로 제이슨이라고 하는 규격화된 문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써요. 또는 XML의 확장이 결국은 진보해서 제이슨이 된 거거든요. 이런 어떤 특정한 규격화된 문서 형식을 쓰는 게 전자문서예요. 당연하겠죠. 자동으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얘네 피드백을 주려면 두 개의 언어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죠? 요걸 우리가 EDI라고 한다. 컴퓨터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작성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송한다. 재입력 과정 없이 바로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신용카드 결제 생각하시면 쉬워요. EDI는 거래 당사자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서로 합의된 표준화된 자료이다. 자, EDI는요, 표준 양식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즉시 판독이래요. 판독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여기에서 주체가 없어. 상대방 시스템이 판독하나? 응?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컴퓨터로 읽을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돼야 되겠는데, 판독이라고 하는 주체가 없어. 사람이 판독하나? 아니죠. 기계가 인식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도 그래, 좋아. 근데 부호화된 형태다 그랬는데, 부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는 표준화된 문자 형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카드 번호, 금액, 할부 개월수 이것이 쉼표나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전송이 돼요. 부호화되어 있지 않아. 그 코드 보면 알아. 어떤 내용인지. 됐죠? 그래서 얘가 잘못했어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 사무실 내부 환경이에요. 우리가 환경 분석할 때 두 가지가 있었죠. 내적 분석과 외적 분석이에요. 됐죠? 자, 사무실 내부 환경이니까 사무 구성원 내부 환경이네요. 공공정보 서비스 현황? 이거는 사무실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업무 분석, 사무 기기 분석 다 내적 환경인데, 자, 2번만 외부 환경 분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구분을 해보자면 그래서 내적 환경 분석에는 인적, 사무 기기, 사무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외적 환경 분석에는 컴퓨터 및 사무자동화 기기의 생산 업체, 우리 회사에 있는 거 말고 구매할 때 비용이나 이런 것들, 통신, 인터넷은 KT 쓸까 SKT 쓸까, 공공 서비스, 전문 용역 업체, 이렇게 사무실 외적인 내용들을 보는 것을 외적 환경 분석이 됩니다. 인터넷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통신 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간의 전용망을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얘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VP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VPN, 가상 사설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회사에 좀 보안성이 있는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통신회사에 직접 광 케이블을 직접 연결해야 돼요. 그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수천억이 들 거야. 그럼 그러지 않고 그냥 공공망,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인터넷망에다가 어떤 가상의 터널을 뚫어서, 즉 이거는 나만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가상의 터널을 뚫어서 전용망처럼 쓰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VP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택근무를 코로나 때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 대부분 VPN 방식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VPN 앱을 설치해서 우리 회사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공용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VPN은 어떤 거냐면 이런 공용망을 통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VPN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 공용망에 별도의 VPN 터널이라고 하는 걸 뚫어서, 그지? 가상의 터널입니다. 나만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외부에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싶을 때 우리가 쓰는 게 버추얼 프리베이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VPN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 중에서 계층적 데이터 모델, 우리 앞에서 한번 보신 적 있었죠? 트리 형태로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 하나의 부 노드가 다수의 자 노드를 갖는다 그랬어요. 맞네. 여러 개의 자 노드를 갖게 된다. 데이터의 상호 간의 유연성이 좋다. 얘랑 연결이 안 돼요. 유연성이 없어. 됐죠?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 상호관계를 정의한다. 이거 관계형이죠? 기억나시나요?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변환이 쉽다. 쉽지가 않아요. 관계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됐죠? 상호 유연성이 좋다. 다 관계형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계층형. 얘네들은 만약에 멍멍이 있고 으르렁에 대한 각각의 종류가 있을 경우에 얘네를 서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요. 하위 계층별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음이 의미하는 것은 데이터의 의미를 표현하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의미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이다 그랬어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이런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그랬어요. 의미죠, 의미. 이거는 의미를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시멘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참 이 세멘틱 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시에는 어떤 의미 있는, 이 시멘틱이 뭐냐면 검색 엔진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AI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나요? 의미를 분석해야 돼, 얘가. 검색 엔진이. 야,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를 지금 분석하고 있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바로 시멘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기존에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키워드 검색했잖아. 두목넷 이렇게. 근데 요즘엔 AI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야, 사무자동화 취득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이 좋겠니? 그죠? 키워드가 아니라 어떤 무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의 표현 방식을 표현하고 있죠. 이걸 바로 시멘틱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시멘틱 데이터는 데이터의 의미를 표현하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처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를 의미한다. 전자상거래 또 나왔네. 아닌 것은 얘는 그냥 보너스 문제인가 봐. 생산자는 소자본 창업 가능, 근로자는 시공간 총월, 소비자는 상품 선택할 기회가 많다. 맨날 얘가 답이네. 자, 운송비가 절감되고 상품 조사가 쉽다. 길브레스 부부, 이거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길브레스 부부가 있었는데 인간의 동작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18가지의 미세 동작으로 나누고 이 미세 동작을 결합함으로써 작업이 수행된다고 보았고요. 이 18가지의 미세 동작을 기호화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얘를 거꾸로 쓰면 됩니다. 길브레스. 길부레스. 서블릭이에요. 시험 보기에 서블릭이 있으면 걔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했냐면 이런 형태예요. 얘는 눈 모양이잖아요. 서치야. 눈 모양이 옆으로 이렇게 되니까 찾고 있는 거고요. 파인드는 찾는 거고요. 얘는 선택, 그라스프, 홀드, 트랜스포트, 기타 등등등 이러한 형태로 총 18가지의 미세 동작으로 나누고 얘네를 표현한 코드들을 뭐라고 한다? 바로 서블릭이라고 한다. 얘네는 몰라도 돼요. 그냥 서블릭만 아시면 돼요. 길브레스, 서블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엄청 출제돼요. 시험 2번 보면 2번 다 나올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10번 시험 보면 8번 출제됩니다. 자, 엠팩 표준에서 오디오 표준 분류를 위한 규격은 그랬어요. 우리 엠팩 표준에는요, 뭐 엠팩 1, 2, 3, 4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별도의 표준 분류 코드가 있어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시험 10번 보면 한 2번 정도 출제되는 아이예요. 자, 엠팩 A는요.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포맷을 위한 표준이고요. B는요. 시스템 표준의 분류 엠팩 표준이고요. 얘는 비디오 표준이고요. D는 오디오 표준이에요. E는 멀티미디어 미들웨어를 위한 표준이에요. 어떨까요? 자, A는 all이에요. all. 즉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포맷이에요.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멀티미디어를 작동하는 시스템 표준을 정의하는 게 B예요. 그 다음에 비디오 표준을 C라고 하고요. D는 오디오 표준이에요. 되셨죠? 이 문제도 항상 D가 출제됩니다. 다른 거 안 나와. 다른 거 출제 안 돼. 그래서 오디오 표준 분류로 옳은 것은 그러면 O, D, O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여기에는 이 오디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오디오구나. 이렇게 해서 D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실의 물리적 보안을 위한 장치 또는 기술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물리적 보안 또 출제됐네요. 지문인식기 안티바이러스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얘는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거잖아. 물리적으로 내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폐쇄회로 디지털 도화로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이번이 6번째 회차죠. 자, 공부하는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목넷 오셔서 가지고 문제은행에서 문제 통합 검색 눌러보세요. 과목 선택하시고요. 사무자동화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길브레스 검색해보세요. 쭉 검색하시면 길브레스에 관련된 문제를 쭉 볼 수 있습니다. 서블릭 쭉 내려와 보시면은 또 뭐 서블릭 여기에 해당하는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한 번에 모두 다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오셨으면은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당하는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다 해당하는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관련된 문제를 같이 검색해 보시면서 이런 문제도 나왔구나. 이 키워드에는 이런 문제도 출제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가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우리 전자상거래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전자상거래. 우리 전자상거래 문제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전자상거래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문제가 쭉 검색이 되고 그것에 관련된 문제와 해설까지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공부하시는데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